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22번째 주인공은 독성과 오만의 상징이 된 난신 정인홍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어떤 이는 무척 인간적으로도 쉽게 다가설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른바 선비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능력도 있고요. 대쪽 같은 성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점이라는 게 오롯이 자신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 정인홍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간신이라는 말보다는 나라를 어지럽힌 신하라는 의미에서 난신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듯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정인홍의 모습이고요.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1535년 합천에서 태어난 그는 조선 중기 당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남명 조식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김우홍과 함께 조식의 수제자라 할 정도로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임진왜란의 의병장으로만 기억하는 곽재우 역시 조식의 문화에서 정인홍과 함께 동문서학한 인물로 당대의 성리학자 중 한 명이었다고 하죠. 아무튼 조식은 자신이 죽기 전 평소 자신의 몸에 차고 다니던 칼을 정인홍에게 줄 정도로 여러 제자 중에서도 정인홍을 특별히 아꼈다고 합니다. 정인홍은 합천 사람이다. 유년 시절에 조식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조식이 지조가 보통 아이와는 다른 것을 기특하게 여겨 지경 공부를 가르치니 이로부터 굳은 마음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부하여 밤이나 낮이나 게을리하지 않았다. 조식은 항상 방울을 차고 다니며 주위를 환기시키고 칼끝을 턱 밑에 괴고 혼미한 정신을 일깨웠는데 말년에 이르러 방울은 김우홍에게 칼은 정인홍에게 넘겨주면서 이것으로 신법을 전한다고 하였다. 정인홍은 칼을 턱 밑에 괴고 반듯하게 꿇어앉은 자세로 평생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하였다. 선조 수종실록 7권 선조 6년 5월 1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명 조식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우홍과 정인홍이 어떤 인물인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공부를 하면서 자기 턱 밑에 칼을 이렇게 괴고 나서 공부를 해서 혹시라도 졸면 찔리게 할 정도로 공부를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남명 조식의 사진이고요.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1575년 황간 현감의 자리에 있던 당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현감의 자리에 있었으며 당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당쟁을 벌일 때 동인으로 활약하다가 오히려 해직당하고 낙향을 했고요. 이후에 복직하여서 1581년 장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1589년 정여립의 옥사를 계기로 다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자 정인홍은 북인의 영수가 되어서 이들을 이끌게 되었죠. 자,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0번째에서 정여립에 대해서도 21번째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뒤인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그는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천여 명의 의병을 모아서 의병장으로 활약하며 성주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 공을 세웁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도 다시 의병을 모아서 왜군과 맞서 싸웠죠. 이것은 당시 그가 그 지역에서 가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일에는 고령에 사는 전 좌랑 김면, 합천에 사는 전 장령 정인홍이 그의 동지인 현풍에 사는 전 군수 곽율, 전 좌랑 박성, 유학 권양 등과 더불어 항병을 모집하니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홍이 정예병이 거의 수백 명이며 창군은 수천 명이나 되는데 고을의 가장 손인갑을 추대하여 장수로 삼아 외적을 방어할 계책을 세우고 있고 삼가에 사는 훈련봉사 윤탁, 전봉사 노흠도 의병을 일으켜 서로 응원하려고 합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8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2년 정인홍은 임진왜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을 세운 것을 바탕으로 대사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는 오늘날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인홍은 그야말로 제대로 자신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침없이 서인을 공격했고 이후에 동지중 주부사, 공조 참판 등을 역임하면서 끊임없이 서인 세력들을 압박합니다. 유성룡, 성은 등이 임진왜란 당시에 화친을 주장했다는 것을 빌미로 파직을 시켰고요. 홍여순, 남이공 등 북인 세력을 요식에 앉혔죠. 자, 드라마 화정의 영창대군과 광해군의 모습 MBC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정권을 장악했던 북인 세력은 1606년 영창대군의 출생과 함께 분열을 하게 됩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대북 세력과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유영경을 중심으로 한 소북 세력으로 나뉘어서 대립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서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라와 있던 유영경에게 정인홍은 밀릴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선조의 마음이 영창대군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정인홍과 대북의 인물들은 파면을 당했고 정인홍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인홍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고향인 합천에서 끊임없이 유영경을 비난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됐고 그 결과 그는 고향에서마저 쫓겨나서 영변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드라마 화정에서 정인홍의 모습 MBC에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정인홍에게 다시 기회를 주게 되는데 바로 1608년 선조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정인홍이 지지하던 광해군이 왕좌에 앉게 된 거죠. 대사원의 신분일 때도 타협 없는 추진력과 강직함 그리고 냉철함으로 서인들을 공격했던 그가 광해군의 최측근이 되어 돌아오자 반대 세력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광해군,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모습 CJ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져왔고요.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정인홍은 광해군이 자신의 곁에서 보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산림에서 상소문을 올려서 그를 보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의 발언은 언제나 국정을 좌우할 정도였고 또한 그는 산림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속한 대북 세력 외의 당파에 대하여 시종일관 타협 없는 강경 노선을 고수합니다. 그야말로 산림, 즉 조선 중기 민간에서 학문적 권위와 세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한 인물들이라는 말의 원형이 바로 정인홍이었던 것이죠.
광해조 때 이첨이 이를 꾸며 정인홍을 삼공의 서열에 두고 큰일마다 서로 화합하여 유연의 논의임을 빙자하여 그들의 속마음을 실천하였다. 이로부터 당국자들이 추종하여 조정의 정국이 일변하였다. 문득 이마에 한 사람을 추대하여 영수로 삼고 비록 어짐과 간사함이 다르지만 산림에 갖다 붙이지 않음이 없었다. 황현의 매찬 야록에서의 기록입니다. 자, 드라마 화정에서의 이첨의 모습 MBC에서 가져왔고요. 정인홍은 자신은 고향인 합천에 있으면서 자신의 대리인인 이첨을 정면에 내세워서 국정 문제에서 부딪히는 반대파에 대한 강한 응징을 주장했습니다. 중앙 정계에 입성하지 않은 그를 보면서 안심했던 다른 당들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죠. 서울의 문묘 명륜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강한 자신의 권력 때문이었는지 그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1610년 성균관의 문묘에 공자와 함께 배양될 학자를 정하는 문묘종사 논의에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조식을 위해서 이연적과 이황을 강하게 비판한 거죠. 이황과 이연적이 당시에 이미 조선 팔도에서 최고의 성리학자로 이름을 떨쳤던 반면에 남명은 분명 훌륭한 지성인이긴 했지만 그들과 비교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승을 추대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이황과 이연적을 깎아내렸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성균관 유생들에게 마저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 정치적, 학문적 기반을 잃게 됩니다. 다만 그에게는 광해군의 애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래서인지 정인홍은 광해군의 왕권이 안정되어야 자신의 권력도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더욱 타협 없는 강경 노선을 택하게 되었고 후에는 자신의 문인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뒤를 이어서 대북의 당권을 맡겼던 이이첨과 기자헌이 임목대비 패비에 관하여 서로 맞서다가 기자헌이 유배를 당하고 임목대비가 패비당할 뻔했지만 광해군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인원 역시 임목대비 패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점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 드라마 화정에서의 인조 MBC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광해군과 대북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서인들은 1623년 3월 13일 인조 반정을 성공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서인들이 눈에 가시였던 정인홍을 내버려 둘 리가 없었겠죠. 당시 88세로 이미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에 있었던 정인홍을 굳이 한성으로 끌고 와서 다음과 같은 죄명으로 참수합니다. 첫째, 사림 출신으로 횡포를 부린 품관이었다는 것. 둘째,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면서 무단을 위세 부렸다는 것. 셋째, 괴기한 학문을 퍼뜨렸다는 것. 넷째, 이연적 이황을 배척하고 그들의 문묘종사를 반대했다는 것. 다섯째, 패비를 반대한 동료요 후배인 정온, 이대기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것. 물론 이런 이유들을 따지고 보면 88세의 고령인 정인홍을 죽이고 싶었던 서인이 만들어낸 억지 이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서인 세력에게 정인홍은 죽이고 싶은 존재였던 것이죠. 정인홍은 겉으로 보기에 그의 일생은 어쩌면 스승인 조식과 광해군을 위한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오만과 독선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황이나 이연적과 같은 당대의 석학을 비난하고 반대파에 대한 피해 숙청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그의 태도는 그를 제외한 당파들의 결집을 불러왔고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88세의 나이에 차명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이후 동인과 북인 세력의 몰락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광해군을 향한 그의 진심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의 말처럼 왕권 강화를 위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함일 수도 있고 왕권 강화를 통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순수하게 광해군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가 어찌 되었던 간에 그의 방법은 지나치게 과격했고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난신 혹은 간신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었고 고종이 즉위할 때까지 이것이 유지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설립 이후에 고종에 의해서 그는 신원이 복구되면서 영의정의 지위를 되찾게 되지요. 그는 단순하게 권력에 치회해서 오만과 독선의 길을 걸었던 난신일지 아니면 진정으로 조식과 광해군을 위해 충성을 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던 우신, 어리석은 신하일지 그중 무엇이건 조선 중기를 어지럽힌 인물 중 하나라는 점만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